피드백도 한다고 했어. 여기 앞에 여기 있어. 여기 나와서 하는 거지. 네. 네. 오늘 연결고리 스피치의 주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거고, 답은 조은아, 그리고 을, 조수인, 정, 자혜은, 정, 김준우, 무, 윤영준, 순으로 가겠습니다. 피드백 이제 다 받아서 잘 작성해주세요. 시간 맞춰서 해주시고요. 다 5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의존적인 상태로 출생하여 점차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인 부모는 아동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며 의식주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주며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가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별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입론자인 저는 우선 성장 시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 후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아기 시기에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보육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영아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며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아기의 기본적인 요구를 일관성 있고 민감하게 충족시켜 주어 기본적인 신뢰감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영아기 단계를 지나 유아기에 오면 부모는 보육자의 역할을 넘어서 아기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기의 활동을 마냥 제한하는 것보다 아기의 자발적인 호기심과 자율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서는 자조 능력, 무엇이든 자율적으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적 기술, 언어, 호기심, 지적 능력 등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기의 자율적 행동을 지지하고 그런 행동이 발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령기라고 불리는 아동기 시기에 아동들은 신체적, 심리적 의도 상태에서 천천히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자신의 활동 영역을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의 아동은 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타율적 도덕성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 도덕성으로 옮겨가는 시기인데요.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래와의 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는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그 다음에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급변하는 내적, 외적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미래의 자신을 준비하는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부모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부모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를 계속 어린아이로 지각하고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적절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수용하면서 인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는 태도가 중요하며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들은 이러한 양육 방식을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마보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요즘은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녀의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며 맴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이 지나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른답니다. 헬리콥터 부모들은 자녀가 일정한 행동을 할 때 무조건 부모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식이 진학할 학교를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부모가 정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는 자식이 학점이 잘 안 나오면 학교에 찾아가서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취직한 자녀의 직장 회식 자리에까지 찾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군 입대를 하자
군대 근처에 자대 배치를 받은 군부대 인근 모텔에 아예 상주하면서 중대장, 대대장을 열심히 찾아가 들들 볶아대는 경우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잉 보호와 집착은 아이가 자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이혼율을 보이거나 직장생활 미태인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기 위해서 무조건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말씀드렸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은 시기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해 노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5분 토론어 있으세요? 짤막하게 1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없으신가요? 네, 정진님 나와주세요.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바로 할게요. 부모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내가 항상 요즘에 부모님께 되게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인데 새벽 1시까지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갈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22살 먹은 성인이고 컴퓨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통제를 해야 하는가.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통금 시간까지 이렇게 제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계속 많이 개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좀 굉장히 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이 넘어요. 나도 매우 스피치인데, 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라서 약간 언어 사용이 너무 공식적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 맞는 표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오픈 토론원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 스피치 할 분인데 말을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픈 토론으로 나와서 발언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 대학에 왔다면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부모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 같은 집에 살거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대학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다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좀 뻔뻔한 태도가 아닐까요? 이러한 물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다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책임은 지지 않고 내 자유만 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낮지만 월세와 물가는 너무 높습니다.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과외인데 이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외를 구했다고 해도 월세와 보증금, 생활비를 모두 대려면 과외를 한두 개에서는 힘듭니다. 이 또한 학업과 병행하려면 더욱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독립,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율성은 개인의 성장 및 자아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으로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경우 대학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반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와 학생들을 위한 교통, 주거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학생 복지 체계에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조금 오버됐습니다. 무슨 토론가 있으세요? 앞에 수이나 정진이나 은하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동의의 의견은 표하셔도 되고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면 반대 의견을 말하셔도 됩니다. 되신가요? 네, 상황이 나와주세요.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방금 교수님 양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오픈 토론이신 이정준 학우분의 의견에도 공감하는데요. 우선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면서 과연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부모님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정준 학우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는 성인인데 왜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또 굉장히 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통금이 있고 상당히 자유를 많이 제약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는 그런 연령이라는 기준에만 근거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를 과연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성인의 정의는 법적으로 성인임을 보장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정말 독립을 했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가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희 양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할 뿐더러 정신적인 성숙과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주입식 교육과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런 자유를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다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지식은 있느냐,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 성인인가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발언자 이분 시작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오늘 오픈 토론으로 참가를 하면서 저희 어떤 주제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부모의 자식 결정권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정도, 기업의 주주가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졸업을 1, 1학번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어 강의 이수 조건을 불충족시키는 바람에 졸업을 유예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이걸 내가 일부러 꾸민 활극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바람에 집에서 한 보름 가까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보름이 어떤 보름이었냐면 유럽 여행을 가려고 돈을 다 쏟아부은 상태였고요. 방 월세 있잖아요. 유럽 여행 자금으로 돌리려고 부모님한테 말씀하지 않고 방을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 이번에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통보를 드렸고요. 그때 이후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보름을 밖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뭘 사 먹어야 할지 남아있던 보증금을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막대한 돈, 몇억 원이 들잖아요. 우리 키우는데 그걸 지원하는 만큼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 그만큼 결정권을 미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많이 준비 안 하고 저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분이랑 시간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시간이라는 거 오늘 깨닫고 갑니다. 또 다른 뜻깊은 1분에서 1분 30초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의견을 좀 더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네, 그냥 해주세요. 나와서 바로 시작하시면 제가 타이머 시작할게요. 네, 저는 별거 아닌데요. 아까 정진이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의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딱히 갈등이 생길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와서 그냥 공부하는 게 싫어서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이러니까 부모님 그때부터 되게 통제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는 통제를 딱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부모님이 저한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대학 들어와서 학점도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약속을 해요. 타협점을 찾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만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이거 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나중에는 학점 같은 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럼 부모님이 내가 그 약속을 또 지키면 믿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네, 해주세요. 제가 인영이가 한 말을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고 싶었는데요. 이사회의 기업이 주주가 영향을 끼치는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자생적으로 주주한테 돈을 받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주주의 영향은 거의 0에 수렴을 하겠죠. 하지만 수희하고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독립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보기에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 공부만 하던 애가. 아니 나 이제 음악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딱 봐도 망할 것 같은 사업을 우리 자식이 주장을 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야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가장 안전적인 수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험, 도전을 통해서 더 혁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결정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동료과 나와서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게 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쏟은 투자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님이 저희에게 가져야 할 결정은 되게 큽니다. 사실 정치 분석학적으로 측면으로 접근할 때도 락강이 그랬죠. 상상계에서 어머니와 만나고, 상징계에서 사라지지만 아버지를 만나서 쭉 이어지는데, 어차피 끝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결정 정도가 얼만큼이어야 하는지는 걱정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출산이 심화되고 아이가 1명이나 2명밖에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쏟는 애정의 정도는 너무 커졌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쏟는 애정이 커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도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하나 햄릿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직접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기대기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우리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진이 나와주세요. 네? 한번 더. 할게요. 네. 이거 동규 형하고 형들랑 얘기 이렇게 듣다가 제가 경영학과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진짜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한 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이는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게 뭐냐. 그래서 절대 안 해놨습니다. 동양 철학의 전제를 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자식을 공부하라 반대했습니다. 예,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부모의 자식의 결정은 있고 없고를 따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면 자식에 대한 결정 권한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부모의 경제력이 그 결정 권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성인이고 그러니까 성인 이전에는 부모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하지만 성인 이후에는 부모의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경제력이 지금 저희가 대학생이라도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해 조언을 해줘야 하는 입장의 사람이지 자신이 돈은 내가 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살아야 돼. 이것은 좀 바람직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저한테 형제가 3남매니까 각 한 명당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 한도만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하시는 편인데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또한 부모가 경제력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인생을 몇십 년 더 산 선배로서 자식에게 어느 정도의 공부 사항을 말해줄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그 자식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부모의 경제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정진이가 말했지 경영학하고 혜은 언니가 말했듯이 공부만 하던 애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연기를 배우겠다라고 말했던 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더 느끼는 바가 큰데요. 지금 계속 경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경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것이 이거는 고용주와 그 피고용주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공부를 해라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다시 투자한 자원을 돌려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 그것을 안심시켜드리고 나도 이만큼 컸으니 내가 잘 할 수 있다. 나도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호 오빠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타이머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동주형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심리학적인 면에서 또 접근을 해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은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가족, 혈족주의가 더욱 강해진 이유는 알다시피 냉전이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고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개발주의 하에서도 개인들은 특히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독자 생존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런 가족주의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다. 또는 그래서 또 동양 우리가 또 지역주의가 강해진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왜 부모가 이렇게 갈수록 헬리콥터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식들에게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냐 생각해봤을 때 아마 물리의 베개 위험 사회란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위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분석을 했잖아요. 헬리콥터맘에 대해서 이런 반박을 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어머니들이 반박을 한 말인데 우리는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만큼 보호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재반 안전수단이 따라와 주지 않게 있는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많은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에게 자립심을 가져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이거를 책임을 모두 전가할 수 없고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사회 구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때 동안 가족 스스로 독자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위험한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연대를 추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도 괜찮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회학과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우리 되게 여기서 늦어가지고. 물리백이 너무 놀랐습니다. 물리백, 네, 선생님이. 혜림이. 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강제하시는 거가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공부하기 싫었었는데, 강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쁜 건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헬리콥터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대치동 키드, 이런 애들을 보면서, 과연 저희들이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던져보곤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근데 결과적으로 걔네가 성적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많은 관심을 쏟은 만큼 그만큼 애들이 노력하는 애들은 그만큼의 성과를 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제하는 부분도 너무 지나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자식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네, 선생님. 모두서로서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간섭,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이야기를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아이가 성공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혜림이가 말한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정말 성공이라면 엄마가 그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아이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혜동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행복이라는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생각해요. 공무원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다라는 그런 행복에 대한 기준이 딱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며칠 밥 안 먹어도 노래 부르면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부모들 과연 내버려둘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다양화를 하는 것이 혜동 오빠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네, 항상 시간을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안에서 좀 넓게 말하려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1부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근데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연습할 수 있는 거. 네, 또 오픈 토론 어떠세요? 네, 수익. 다 나왔어, 내가. 네, 생각해주세요. 혜림이가 부모의 강제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지금 저는 이것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인이라는 독립적 개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부모의 강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강제 자체가 미화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인간의 그 주체성과 자유 주권을 빼앗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사실 저는 해석되어서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제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미화가 진짜 안 된다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이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필요한가요? 아니 뭐 네, 저도 수희 언니 얘기에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진로 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푸시를 해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학생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꿈꾸는 바가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독립적으로 그 생활하는 능력 또한 길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 이상은 성인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울타리 만쳐준 채 그 사람들이 독립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강제보다는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등장을 했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 사회적, 심리, 철학적까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다각도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도 여태까지 나왔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그대로입니다. 강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큰 영향권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을 자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또 기본적인 맥락은 같은데 그래도 큰 생각의 전환점을 하게 된 게 제가 군대 갔을 텐데 거기서 만난 미군들은 거의 대부분 18살, 19살 때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제대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얘네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막무가내로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까 말했듯이 자식의 삶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모의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수정을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 있는 한 강한 발언권이나 강한 권고 정도는 충분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론 그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너가 이걸 하는 건 정말 싫어. 이걸 하기 싫어. 너가 이걸 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주겠어. 혹은 너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이걸 했으면 하는데 이걸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자식 입장에선 그거를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막무가내로 부모의 뜻을 거슬러서 이걸 하는데 금전적인 서포트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적어도 그 거스르는 뜻에서도 그 분야에서 자신이 뭐 열정이 있거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투자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막무가내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되게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원론적인 의견이지만 경제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경제권이 나와가지고 좀 계속 경제권 얘기라 가지고 좀 뻘쭘하긴 한데 이상입니다. 여러 논의가 나왔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다. 또 다시 한번 경제적인 주요조정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이래서 오픈 토론화 정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주제를 시켰는데.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계속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고성공력을 가진다 부모님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가지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마진선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울산에 있을 때 되게 공연 다니면서 외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부모님이 꼭 지켰으면 하는 게 교회를 꼭 나가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얘는 이것만 잘 지키면은 딴 길로 어디 안 셀 것 같다. 그런 어떠한 요소? 믿음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면은, 내가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안. 다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권이 부모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큰 요소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성인기 이후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볼 때는 지금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자녀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논의로 상당히 많이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둘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성인기까지 자녀를 어떻게 대해왔나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인기가 돼서도 부모의 간섭이 나에 대한 강제다, 횡포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 존경심에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맞는 거구나라는 존경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거고 또 혜동 오빠가 말하신 것처럼 사회적 위험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기 이전에는 부모의 개입이 조금 많이 간섭될 수 있지만 성인기 이후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도 존경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녀도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픈 토론화 혜림이 시작해주세요. 너무 다양한 상들 논의가 너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경제권 이런 거 말고도 진로라든가 배우자라든가 교제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하는 아까 강제성이 연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진로도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약간 좀 그래도 너무 제가 살아온 길과 완전 딴 게 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별로 추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제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부모님께 말을 안 하고 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림이랑 동갑이 누나의 생각을 어떠세요? 저는 혜림이의 생각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지금 나오는 논의가 처음에 주제는 부모의 결정권이라는 것인데
이게 약간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랑 되게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인문에서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혜림이 같은 경우에 말을 들으면서 뭐 교재나 진로, 뭐 결혼 상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협력을 해서 상담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결정권에서는 저는 그런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을 꼭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격려의 차원에서만 돼야 되지, 그게 결정을 하거나 강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군요. 네, 분명히 나와서 말해주세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강제할 수 없는 거고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시거나 아까 계속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끊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상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게 성공으로 일단은 치부되는 사회고 행복한 사람인 사회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내가 이거를 부모님의 의견과 맞지 않는 걸 크게 주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막대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산 뒤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도 아주 행복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강제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왔는데 물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체로도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일단 나는 그렇게 해서 잘 자란 다음에 뒤에 세대, 내 아래 내 자식들 세대에는 그들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좀 슬프지만 해보았습니다. 오픈 토론은 무 발언 전까지나 중간중간에 개입이 가능하여서 무 PTR 분은 앞에까지 내용을 총괄해서 정리를 하면 원래 무슨 약간 그래서 제가 드릴 수 말씀 푼토론으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딱 지금밖에 없으니까 홍준 오빠가 발언하면 이게 약간 논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논의를 더 넓히고 싶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의견도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면은 이 시간 안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이걸 마무리 짓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무 발언자가 3분 동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많은 발언자분들과 오픈 토러너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임론자분께서는 성장 시기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 수 있었고요. 또 자녀의 결정권을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인구 토론대회를 나가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명당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어머니랑 전화를 하면서 2억짜리 키우셨는데 그때 상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2억을 너에게 투자했지만 나는 너를 키우면서 2억 이상의 가치를 나는 받고 네가 태어나는 순간 난 이미 그 빚을 갚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논의를 약간 정리해 보자면 약간 더 큰 범위에서는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는 건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사실 부모님도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 자기가 얻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얻는 교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패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 울타리가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넘어갈 수 없는 새창살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조금만 노력하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펜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하려는 그런 중심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게 얼버무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 2분이 남았네요. 조금 더 써도 네. 논제가 저희가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저희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많은 그 오고 간 발언 중에서 이제 물론 자신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 굳어졌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머니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휴머니즘적인 결론을 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결정권에 대해서 어떤 권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합니다. 앞에서 혜동이가 짤막하게 분석을 해주는데 저도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유독 긴밀한 이유는 저는 6.25에서 찾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근현대사에서 많은 그런 소시민들의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 자식만은 안 굶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식의 애정을 쏟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에게 자신의 자아를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자아가 되는 거죠. 자식이 제2의 자아가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죠. 농사 중에 제1은 역시 자식 농사다. 이런 말도 있고, 흔히들 TV에서도 다들 보시잖아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못난 돈 없는 여주인공을 데리고 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흰 봉투를 주면서.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처럼 일륜 지대사인 결혼에까지 한국 부모님들은 관여를 하십니다. 이만큼 유독 긴밀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식과 부모 간의 결정권에 대해서 한국을 떠나서 생각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수성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고 생각을 해보면 자식 입장에서도 좀 더 부모님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한 번 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자식 또한 부모님의 결정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결정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토의라는 이런 말 어색하지만 그런 말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통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휴머니즘적인 그런 결론을 내봤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제가 비정상회담 다들 아시죠? 비정상회담에서 거기서 이제 벨기에 친구가 말했었는데, 벨기에 친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낳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난 너를 만나서 기뻤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너를 만나서, 사실 어머니나 부모님은 좀 그런 게 있으시죠.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에 대한 어떤 보상 의식이 없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섭섭하게 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런 말을 듣고는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누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부모도 성장해요,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벨기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들 이제 봤던 사람은 그 영상이나 다들 봤던 사람들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다들 충격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 네, 약간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 태어나면서 2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 전화 보내세요. 매일 밤 전화. 우리 모두가 알아듣다가 앞으로 뭐 우리가 어떤 자식의 모습으로 뭐 살아가고 어떻게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연결고리 스피치는 약간 되게 훈훈하게 끝나서 되게 좋고 네, 여기서 그냥 저희 오늘은 공지만 이렇게 크게 없어요. 원래 이 자리, 사법시험 같이 자리에 효정언니가 있었는데 효정언니 대신에 정진이가 들어가게 됐고요. 다음 주는 이제 사법시험 준비해야 된다에 대해서 현정이, 정민이 한 팀이 돼서 할 거고 정진이, 태석이가 한 팀이 돼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연결고리 스피치 식은 아닌데 그날 연결고리랑 비슷하게 해서 술자리에서 술이나 안주를 안 먹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바탕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한 3분씩 발언자가 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꼭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회장님, 저 건의사항인데 다음 주 그 2부에서는 지목 형식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장난식으로 하는 거 말고 누구 하고 대답해 주시면 왜냐면 주제들이 사실 약간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오는데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주제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사실 누구라도 그 즉석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목 하는 형식으로 좋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즉석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내가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한 입장을 딱 정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바로 즉석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1부, 2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가 1주 2주간에 뭔가 정신이 없어서 베스트 스피커를 뽑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잊고 있는 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이제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 스피커 다시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